네, 정진영 교수한테 제가 먼저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서로 알고 지내왔지만은 또 이렇게 학교에 와서 또 이렇게 학과 소개시켜주고 또 여러분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서 감사한 마음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어떤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어쩌면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해요. 이게 강의 끝나고 굳이 그때 질문하다 보면은 중간에 뭐 여러분들도 딱 궁금할 때 그때 물어봐야지 끝나고 나서 하면 빨리 집에 가야지 뭐 이렇게 해서 질문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언제든지 질문하는 거 환영하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저의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이 연구를 하게 된 그 히스토리 또는 경험을 같이 많이 이게 많이 녹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사실 연구 내용은 크게 재미는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되는지 이제 그러한 이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환경공학과 또 뭐 공부하고 계시지만은 공학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은 그 코스트하고의 싸움이에요. 사이언스하고 공학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거의 비슷하지만은 공학의 그 목적 함수는 얼마큼 돈을 싸게 생산하느냐, 얼마큼 비싸게 팔 수 있느냐 등등 이런 돈에 대한 관심을 꼭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신문이라든가 경제뉴스 이런 데 여러분이 항상 그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생활에 그리고 우리 기술 개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지난 한 25년간 그 원유 가격을 한번 쭉 들어본 겁니다. 여기 WTI라고 하는 거는 서부 텍사스의 중진율을 기준으로 해서 그 원유 가격을 본 건데 1998년도 이때 보면은 거의 한 20달러 정도 했어요. 뭐 할만한 세상이었죠.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올라가더니 2007년, 2008년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한 140달러, 거의 150달러를 이게 주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한 순간 또는 하루 가격으로 따지면은 한 150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기름값이. 그러다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혹시 왜 이렇게 폭락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2008년. 2008년 여러분들이 좀 어렸을 때라 가지고 세상 물정이 어두웠다라고 이해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때가 이제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 있는 뭐 어마어마한 금융 회사들이 막 부도나고 낮아빠지고 그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부도나고 쓰러지고 하면 아마 전 세계가 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 정부에서 돈으로 금융기관의 부도를 막아주고 몇 개만 죽이고 막아줬어요. 이때 패닉 때문에 한 150달러 가진 기름값이 20달러까지 거의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런 이제 가격 지표로 보면은 이때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때 이제 정부가 돈으로 막아주니까 또 차츰차츰 오르기 시작해요. 오르다가 2014년경으로 해가지고 또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혹시 2014년도는 왜 떨어졌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때는 미국이 예전에는 계속 석유를 투입했어요. 중동에서.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그 중동 정치에 개입을 하고 뭐 이란 니네는 안 돼. 사우디 너하고 나하고 친구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이유가 미국이 그전까지는 기름을 투입하는 나라였는데
이때 2014년, 2015년부터 미국이 석유를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후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돼요. 기름 생산량이 세계 최고, 사우디아라비아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셰일 오일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그 집안에 땅을 파서 거기 모래 진흙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기름이 이제 끼어 있는데 그거를 채굴 해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추출해내는 기술이 이제 상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 셰일 오일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거기서부터 기름을 추출해내니까 이제 미국이 사실 요즘은 별로 크게 중동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기름 자급자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름값이 다시 떨어져갖고 거의 20달러 갔다가 이제 여기 2019년 이때는 아마 여러분 2020년 이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때 순간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기름값이 마이너스인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저도 야, 집에서 큰 탱크 없나? 탱크 있으면 기름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면은 돈을 받고 기름을 사는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나중에 분명히 이거 기름값 오르는데 집에 큰 탱크만 없고 탱크가 없어갖고 수영장이라도 있으면 거기다가 기름 채워놓고 나중에 기름값 오르면 팔면 되는데 그래서 이때 한번 떨어졌다가 역시 아니나 다를까 엄청 올라갔고 12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요즘 이게 아마 지난 주말까지예요. 거의 60, 한 2달러, 63달러. 이런 거 보면은 아 이게 그 자원이라는 게 정말 이 다이나믹하게 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변화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정진영 교수님 같은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 연구기관이나 정부에서는 기름값이 이렇게 비싸진다 그러면 연구비나 이런 게 막 어마어마하게 풀려요. 뭐 대체 에너지 개발해야 된다. 그래갖고 뭐 바이오 에너지, 솔라 에너지, 풍력 에너지 그러다가 이렇게 확 떨어지잖아요. 아이고 뭐 대체 에너지는 뭐 별로 필요 없네. 뭐 이러다가 또 올라가면은 야 대체 에너지 개발해야지. 그래서 서랍속에 옛날에 했던 연구 계획서 넣어놨다가 다시 한번 써먹고 또 좀 기름값 싸지면 다시 넣었다가 예전에 이제 우리 선배 교수님들은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 경제와 자원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 이건 철광석이에요. 사실 철광석은 산업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건축 산업 이런 것과 굉장히 많이 건축 도선, 자동차 이런 것과 많이 관계 있는데 여기도 한 2000년 초반에 살펴보면은 이때 거의 한 뭐 20달러 톤당 한 20달러 정도 하다가 예로 한 2008년도 이때 뭐 엄청 올라가서 한 200달러 거의 10배가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다시 엄청 올랐다가 떨어지고 그러지만 그래도 굉장히 꽤 안정적인 그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구리 가격이에요. 사실은 산업 특히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데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게 구리 가격이라고 그렇게 이제 경제 산업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구리 가격은 지금 이렇게 파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런던 금속 그 시장에서의 그 재고량이라고 하는데 재고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재고량이 바닥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약간 역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뭐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게 야 이런 거 보고 여러분 투자해갖고 떼돈 벌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에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우리의 자원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 보통 이거의 이제 구리 가격의 그 기준은 톤당 10,000달러가 기준이에요. 10,000달러 넘어가면은 아 이거 좀 과열됐다. 10,000달러 아래로 가면 조금 싸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 이제 왼쪽 가격은 여기 왼쪽에 있는 건데 10,000달러 되면은 떨어지고 10,000달러 넘어가면 떨어지고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리튬은 사실은 이제 이거는 크게 주목받는 자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전기차 나오고 2차 전지 막 하면서 리튬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었죠. 그래서 2020년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리튬은 대부분 시장이 중국에서 이 제조가 되기 때문에 중국 그 기준으로 가격 기준으로 이제 킬로그램당 중국 위안화로 약 한 30에서 42안 정도 하다가 그 코로나 시간에서 전기차 뭐 여러분 잘 아는 뭐 테슬라라든가 일론 머스크 막 뉴스 엄청 타고 막 전기차 사야 된다 막 그러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600위안까지 거의 20배 이상 가격이 폭등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2, 3년 전부터 또 전기차가 약간 좀 시들해지면서 엄청 폭락해갖고 지금 다시 한 40위안, 50위안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리튬 가격이. 그래서 2차 전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투자했던 사람들 엄청 쪽박쳤죠. 다 폭망했어요. 고점에서 80% 이상 다 물려 있고 그래갖고 지금 거의 우리나라 산업은 지금 거의 2차 전지 이쪽은 붕괴되기 직전,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리튬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크게 상관이 없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전망이 그렇게 보고 있나요? 중국이 너무 잘해요. 뭐 제가 사실 이거 전문가는 아닌데 그런 뉴스들을 쭉 보면은 중국 그 CATL이라고 그 회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홍콩에 상장을 했는데 걔네가 그 시장에서 그 회사 기업 가치, 기업 규모, 그러니까 주식 수 곱하기 주가 해가지고 그 회사 그 가치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뭐 삼성 SDI나 LG 엔솔 곱하기 20 내지 곱하기 30배 정도의 볼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과 걔네 기술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걔네 LFP 해가지고 해봤자 3원계 절대 못 따라온다 그랬는데 LFP가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고 또 ESS 시장은 더 뭐 LFP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급격한 가격 변화인데 이제 그런 히스토리를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점심 먹으면서도 이제 그 교수님하고도 조금 이런 얘기 잠깐 했었는데 금값에 대해서 이거는 2000년부터 2025년까지의 금값 변화예요. 2000년 정도 그때 금값은 이게 그 온스, 트로이 온스가 한 우리나라 질량으로선 31.1g 정도 됩니다. 그때 한 400불이 채 안 됐어요. 300 몇십 불, 300불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것도 지난 주말까지인데 아마 어제까지 거의 3,500, 3,600 넘어 3,800불까지 갔던 것 같아요. 금값도. 그러면 이것도 10배 이상. 이거는 사실 금은 어떤 경제 산업의 자원이라기보다는 화폐 기능 때문에 화폐를 대체하는 그러한 기능 때문에 이렇게 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금을 사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 그림은 어디서 그린 겁니까? 그 데이터를 어떻게 받았죠? 그 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뭐 이거는 investing.com 들어가서 제가 본 거고요. 이것도 investing.com.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그 세계 그 미네랄 그 시장이 있어요. 거기 웹페이지 홈페이지 가갖고 이제 거기서 자료 받아갖고 하고 이것도 이제 좀 정확하고 정밀한 매일 뭐 일 그 자료를 받으려면 회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유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아마 주 평균이나 뭐 월 평균 값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비트코인 막 투자하시는 분들 많다고 그렇게 해요. 이거는 더 심하죠. 뭐 불과 한 10년 전에 뭐 비트코인 하나에 뭐 1, 2달러 그다가 한 7, 8년 전에 누구 얘기가 자기가 한 4, 50달러에 샀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11만 달러를 넘어갔죠. 그러면 얘는 수백 배, 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자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어떤 경제 현상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다. 금도 급등하고 비트코인도 급등한다. 그 밑에는 어떤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미국 달러나 기성 이제 화폐 시스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지금 깔려 있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럼 뭐 제가 여기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요 얘기인데, 락포스테이트는 이제 우리가 인광석이라고 해요. 사실 여기는 인광석에 대해서 일의 관심도 사실은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인광석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이제 대학교 때 그 인산 공장에 그 현장 실습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인천 쪽에 이제 동양화학이라고 지금은 OCI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인산 공장이 있어갖고 자기네들이 인광석을 수입해갖고 거기서 인을 생산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정제해서 이제 인산을 만들어서 이제 뭐 비료 회사라든가 뭐 콜라에 굉장히 많은 인산이 들어있어요. 여기 이제 공급하는 그런 건데. 아니 근데 얘는 그렇게 사실은 뭐 산업재에 그렇게 핵심적인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슨 경제의 무슨 화폐나 이런 뭐 어떤 이슈도 아니고, 그런데 2017년까지 거의 보면 40달러, 톤당 한 40달러 이렇게 있다가 2008년 이때 450달러 이렇게 한 얘도 한 10배 이상 뛰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꼬꾸라져 갖고 한 40달러 선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2021년 이후부터 쭉 올라갔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야, 이건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인광석에 투자를 해야겠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분명히 사고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팔아야지, 이런.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 시장 거래하는 그런 게 쉽지 않아가지고 하지는 못했는데, 자, 이거 하여튼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왜 이렇게 가격이 얘는 널뛰지?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급격하게 떨어진, 여기도 이제 떨어진 이유는 그 금융위기 그때 나면서 세계가 이제 완전히 그 경제가 붕괴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급격하게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떨어졌어요. 여기도 이제 잘 올라가다가 이게 2024년 작년에 갑자기 떨어졌어요. 이건 왜 떨어졌냐면은 이제 뒤에 다시 얘기를 이제 해요를 얘기하는데, 인이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막 사실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 투기 바람이 분 거거든요. 인광석을 확보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인을 사재기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건데,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다시 제가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먼저 얘기하면 뒤에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얘기가 같아요. 자, 혹시 여러분 이 사람 얼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아마 미국에서 대통령을 했던, 제가 기억하기로도 제 기억 속에서는 가장 스마트한 대통령이었어요. 빌 클린턴이. 그나마 미국을 잘 경영하고, 이 빌 클린턴 때 미국의 재정 그 회계가 흑자를 3년인가 낸, 아마 거의 20세기 이후 2000년대 2000년대는 물론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없었고요. 그 1950년대 이후로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제 뜻하지 않는 그런 스캔들 때문에 이제 좀 곤혹을 치르긴 했지만 8년간 임기를 무사히 마쳤어요. 무사히 마쳤는데, 이제 빌 클린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참 똑똑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세 가지 큰 도전 과제라고 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우리라든가 여러분들이 이런 도전을 극복을 해내야 되고 해결을 해내야 되는 건데, 어떤 게 있느냐? 불평등, 그리고 불안정성,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지금의 우리의 사회 시스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우리가 unsustainability를 극복해서 sustainability를 우리가 만들어가는데, 인이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거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요 스토리 오기 전까지는 저도 이제 질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정진영 교수님, 뭐 우리나라에서 질소 그 폐수 처리나 이쪽에서 질소 쪽에 아주 뭐 권위자이지만은 저도 그쪽 한쪽 구석에서 하다가 할 만큼 한 것 같다 뭐 생각이 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2010년도에 제가 기억하는 제가 그때 호주에서 이제 그 교환교수 ICC였는데 그 뜬금없이 이렇게 그 라디오 뉴스 같은 거 조금 듣고 있는데 나사에서 중대 발표가 있다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학교에 있고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바쁜데 그런 얘기 별로 신경 안 썼는데 호주에서 심심하게 있는데 나사가 중대 발표 드디어 외계인 붙잡았구나. 살아있는 외계인 발견 아니면 뭐 체포 내지는 뭐 어디 행성을 어디 외계인이 있는 행성을 찾았다라든가 그런 거일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있다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그 뉴스를 기다렸다가 봤는데 뉴스에 뭐가 떴냐면은 나사가 어떤 생명체를 발견했는데 DNA를 아르세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저기 뭐냐면 기소죠. AS 원소 기호로 쓰는 거. 그래서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나 이게 뭐 지금 나는 외계인이 나와야지 막 생각 얘들이 사기쳤구나 뭐 좀 괜히 막 오버해. 근데 나사는 그 이전부터 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사실 DNA를 구성하는 DNA 백본 그 구조에는 인산염고리 그 포스페이트 링크로 쭉 돼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박테리아를 발견했는데 걔가 포스페이트가 아닌 기소로 이렇게 저기 DNA 백본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걸 이용하는 미생물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미생물을 외계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지구에서.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인이 굉장히 제한된 물질로서 이제 지구에서 이게 매장량이 그때까지 파악된 매장량이 불과 몇십 년밖에 남아있지 않는 정도라서 사람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그 살고 번식하고 하려면은 아주 그 중요한 원소들이 있잖아요. 뭐 탄소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제 질소라든가 인 이런 아주 필요불가결한 원소들이 있는데 탄소라고 하는 거는 거의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얻을 때가 많아요. 뭐 원유라든가 또는 그 바이오매스라든가 또는 CO2 그 탄소 사이클이 잘 돌아가고 있고 질소는 예전에는 큰 문제였지만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합성해 갖고 암모니아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질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인이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 그 구성할 수 있는 원소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명체를 유지해 나가는데 아주 큰 장애가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소를 이용해서 이게 기소가 화학 주기율표에 보면은 같은 족에 속해 있고 그러면은 같은 족에 속하면은 비슷한 성질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전부터 몇몇 사람들은 이런 기소가 인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실제로 기소를 DNA에 이용하는 미생물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인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기소로 이걸 대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에서는 이게 이제 큰 발견이라고 해갖고 엄청나게 이제 크게 이제 어나운스를 한 거였죠. 근데 이제 이 발표가 나고 나서 몇몇 과학자들이 굉장히 좀 의구심을 표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래갖고 결국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2012년도에 그 결과 잘못된 거다. 뭐 그때 이 과학자가 어떤 사기를 치려고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실험의 오류인지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말은 이제 그 기소를 갖고 있는 박테리아가 인을 더 좋아한다. 사실 인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인을 사용하고 있었고 여기가 기소가 좀 많이 풍부한 데라서 세포에 기소가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DNA에 들어있는 걸로 이 사람들이 조금 그 오해를 한 거예요. 결과를 좀 해석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전히 인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 이게 이미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얼마나 남아 있냐. 지금 추산하고 있는 걸로는 한 50년 내지 60년 정도 지나면은 인광석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인 사용량을 쭉 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동색 또는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인광석에서 우리가 인을 추출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저기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뭐 분뇨, 동물의 분뇨라든가 하얀 거는 사람의 독들, 사람의 그 소변 대변에서 나오는 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동물의 찌꺼기에서 거기서 인을 추출하는 거 등등등. 거의 지금 인광석을 우리가 채굴해낼 수 있는 피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2000년 초반이었고 이때 데이터가.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씩 인광석이 계속 이렇게 일정 어느 정도는 사실 유지하고 있어. 근데 하여튼 이 그래프에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광석에서 인을 뽑을 수 있는 거는 점점점 그 양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결국 뭐냐면은 농업, 우리가 이제 비료를 우리가 이제 농사 지을 때 비료를 사용하는데 비료의 3대 그 원소가 포타슘, K하고 그다음에 질소, 그다음에 인, 포스포러스 그 세 가지거든요. NPK라고 그러는데 그 N 별 문제 없고 K도 별 문제 없는데 P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럼 농업이 안 되면은 축산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당장 사람도 인 없으면은 이게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안에 있는 세포막을 구성하는 그 포스포리피드라는 거, 인지질 그건 못 만들죠. ATP, ADP 이런 거 못 만들죠. DNA, RNA 못 만들죠. 그러면은 생명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이런 거에 대비해 갖고 우리가 인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대로 살면은 이만큼씩을 인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먹는 습관을 좀 이제 바꾸는 거죠. 이제 딱 필요한 양만 먹고 과식하지 않고 그러면은 인 사용량이 이만큼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먹이 사슬의 효율을 더 높여주면은 뭐 우리가 그 고기를 많이 먹지 않고 이제 좀 곡물을 위주로 뭐 이렇게 먹는다든가 그런 효율을 높이면은 이만큼 또 인광석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의 생산성이나 생산 효율을 높여주면은 이만큼 더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인 사용량을 이렇게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가버리면 이만큼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채굴해서 인 방산에서 빼내는 것과 우리가 사용하는 양하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나왔지만 결국 굉장히 큰 소스 중에 하나가 인광석 말고는 우리가 또는 동물들이 가축들이 배출한 그 분뇨나 소변에서의 인 나가는 거를 우리가 회수하지 않고는 이거를 그냥 계속 버려서 바다에 내보내가지고는 인간의 이 지속 가능성에 큰 아주 심각한 문제가 100년 이내로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그걸 사람들이 인식하고서 아까 앞에서 봤던 인광석 투기가 엄청나게 붙은 거예요. 막 10배, 12배씩 가격이 튀었다가 경제가 망하게 생겼는데 뭐 100년 후 걱정이냐 그래갖고 또 다시 팍 떨어졌다가 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인이라는 원소가 이게 대체가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에너지 이런 거는 대체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그 모든 물질들 뭐 석유가 떨어지면 우리가 석탄을 액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석유 대신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유를 뭐 에너지원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풍력이나 태양광 등등등 다른 소스가 많이 있는데 비해서 이는 오로지 인밖에는 다른 데서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회수해야 되고 이거를 재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그 다음에 그 자원공학 하는 분들이 여기는 지금 이게 100년 이내에 인광석은 더 이상 채굴할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한 전체 인의 10%는 해수를 통해서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도 사실은 해수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폐수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비저모염을 통해서 농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유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해수하는데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바이오차도 같이 결합을 해서 인을 해소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 사실은 또 알고 보면 조금 더 불편한 게 하나 있는데 인이 인광석이 어디에 매장되어 있느냐. 지금 약 한 650억 톤, 100만, 1000만 억, 10억 대로 한 650억 톤의 그 인광석이 그 매장량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의 한 거의 60% 이상이 어디에 있냐면은 모로코하고 서부 사하라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그 서부 사하라 서쪽 나라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갖고 전 세계가 좀 나누고 있는데 그나마도 이만큼은 중국. 그래서 중국은 벌써부터 인광석 수출을 제한을 걸어놨어요. 요즘 히토류 가지고 얘기하는데 인광석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벌써 수출 금지로 시켜놨고 그 다음 많은 나라가 알제리도 아프리카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리아, 요르단, 사우스 아프리카, 미국, 러시아 이 정도가 천만, 천만, 백만, 천만, 억, 10억 톤 이상 매장량이 있고 나머지들은 다 조그마한 나라들.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있는 게 없죠. 또 왜 그 당군 때 땅 보러 와가지고 이런 땅을 골랐는지 누구 말로는 그 기획 부동산에 속아가지고 잘못 땅을 샀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나오는 게 없어요. 기름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역시나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인광석을 가지고 그 수출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그 자기네 자족할 수 있는 나라는 한 10개 나라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식량 문제나 식량 위기가 닥친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뻔하게 인광석 통제할 거라고요. 예. 이 석유 같은 경우는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인을 막아버리면은 농업 자체 안 되고 축산 안 되고 그러면 식품 완전히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그 불평등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기고 우리나라는 전량 다 인광석을 수입하고 있고 지금은 아마 인산 자체로 수입을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인광석에서 인산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생산성이 안 맞아가지고 인산 자체를 수입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환경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까 해수에서 인을 해소할 수 있다, 해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인을 해소할 수 있는 데는 주로 폐수 처리장에서 이제 플러지 라인, 크게는 플러지 라인하고 폐수 라인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생물학적 고도 처리에서 예를 들어서 그 첨기 호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 제거하는 시스템이 있어. 그래서 호기 시스템에 보통 인을 흡수하고 혈기 시스템에서 인을 방출할 때 그 방출에 나오는 인을 갖다 우리가 침전을 시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슬러지 뭐 1차 슬러지든지 아니면 2차 슬러지에서 이때 뭐 슬러지를 우리가 첨기 소화해서 이때 그 첨기 소화액에서 탈리액을 가지고 인을 침전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슬러지를 소각하면 소각제가 남아요. 소각 잔재가 있으면 거기에 인을 해소하는 방법.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뭐 ppm 단위, 뭐 10ppm, 20ppm 이 정도 있지만 우리가 소각제에서 인은 거의 한 10% 정도 그 질량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인광석보다 인 함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각제는 우리가 반드시 이거를 재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강의는 앞으로 한 30분 정도 되겠는데 15분까지. 아, 15분까지요. 아, 예, 알겠습니다. 실험 결과는 성공했어요. 잘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조금 이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미 훨씬 됐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차는 여러분이 아까 여기 정재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활성탄 비슷하게 활성탄의 약간 그 원시형 활성화시키지 않는 그
상태를 그냥 차라고 그러고 그거를 액티베이션 시킨 거를 우리가 활성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스는 뭐 보통 활성탄은 석탄을 갖고 하는 게 있고 바이오매스를 하는 게 이제 보통 바이오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바이오매스를 갖고 우리가 하는 거 이걸 그 무산소에서 고열로 파이올리시스를 해서 여기 이제 차를 갖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흡착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흡착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파이롤리시스 몇 도씨에서 보통 바이오매스 가지고 하면은 한 400도에서 700, 800도까지 막 하는데요. 보통은 한 500도, 600도 정도를 저희가 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높이 온도를 너무 올라가면은 이제 가스나 그 액체 연료를 얻는데 효과적이기는 한데 이 차의 그 펑셔널 그룹이 많이 파괴돼 버려요. 얘가 흡착 기능은 현저히 떨어져 버려요. 그럼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 데서 5, 600도를 하면은 또 산소가 안 들어가도 장치가 특별히 질소가스나 불어넣어야 됩니까? 특별히 불어넣지 않고 산소가 아주 그냥 리미팅 걸리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조금 산소가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고 왜냐하면 어차피 바이오매스 안에 산소가 또 들어있고 산소 원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 차의 이제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얘네가 사실은 차를 이제 굉장히 예전부터 그 농업용으로 우리가 숯을 만들어서 뭐 사용하듯 그런 것처럼 그 많은 그 고대로부터 이걸 농업 또는 토지 개량 이런데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차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요즘 현대에 와서 왜 이게 이제 각광을 받냐면 이게 탄소를 고정화시키거나 탄소를 안정화시켜서 탄소 방출을 배출을 줄여주는 그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러한 전략으로도 차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차에 대한 것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은 자, 인산염을 우리가 이제 얻기 위해서 인광석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암모니아도 이게 이제 농업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 질소에서 합성해서 암모니아 만들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CO2는 식물이 이거를 다 합성해 이걸 이제 뭐 광합성하고 그 식물의 성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식물이 이제 성장을 해요. 바이오매스가 만들어요. 이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뭐 그 곡식을 얻고 뭐 열매를 얻고 그다음에 뭐 저기 식용으로 쓸 수 있는 거 다 쓰고 남은 바이오매스는 이걸 파이롤리시스하면 바이오차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흡착제로 개발을 해서 해수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하든지 해서 얘가 질소나 인을 해수에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그 흡수를 하면은 얘가 질소하고 인을 고도로 많이 가지고 있는 비료로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여기다가 투입을 시키면은 여기 요게 들어가는 거 대신 요게 들어가고 이쪽이 이제 단절시킬 수 있으면 여기 안에서 순환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CO2는 계속 고정화되고 질소인은 계속 순환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나온 그 식품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그 벼라든가 콩이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먹고 동물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배출하면은 다시 여기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우리가 그 순환 경제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거를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바이오매스 소스로부터 저희가 이제 뭐 커피 찌꺼기 가지고도 해봤고 그다음에 닭 껍질 같은 것도 해봤고 그다음에 그 동남아시아에 가면 팜트리 그래서 바이오매스 많이 나오는 웨이스트 그런 것도 같이 해보고 하여튼 웨이스트 바이오매스 갖고는 다 이거를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바이오차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바이오매스를 열분해하는데 열분해하는 조건은 고온에서 산소 없이 산소가 있으면 연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연소가 되지 않고 열분해가 일어나는 조건으로 우리가 차를 생산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인산 흡착을 해봤는데 그 바이오차만 자체만 가지고는 거의 흡착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 표면에 어떤 특성을 그 금속을 갖다 여기다가 담지를 시켜서 금속을 담지시키면은 이러한 금속이 인산염하고
결합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흡착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실험 방법은 저희가 바이오매스를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이제 건조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금속 염을 이제 고농도로 저희가 한 3몰까지 농도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 바이오매스를 갖다가 감지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이 실험에서 500도 정도까지 이걸 이제 가열을 한 다음에 그걸 실험할 때는 여기 이제 NTPS를 갖다 흘려가지고 산소 들어오지 못하게 해놓고 이거를 이제 그 금속이 담지된 바이오차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 네. 금속을 왜 다양하게 넣습니까? 제 생각에 철하고 알루미늄이 아주 효과적인 것 같은데 마그네슘하고 칼슘은 그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좀 pH도 괜찮지만 두 개는 좀 반응은 나오지만 좀 높은 pH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이게 알루미늄이라든가 철이 이게 삼가 그 금속이기 때문에 효과 이렇게 어떤 흡착이라든가 인산염하고 이렇게 이온 결합이라든가 뭐 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데 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거를 이걸 사용하는 걸 권장하지 않고 마그네슘이나 칼슘을 하냐면은 이걸 결국 나중에 저희가 이제 비료로 이 농토에다가 쓸 거 생각하니까 이게 첫째는 이제 금속 자체 마그네슘 철이나 알루미늄 자체가 그 농작물에 약간 좀 저해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인산염하고 너무 세게 달라붙어 버리면은 잘 아시겠지만 폐수 처리할 때 이제 금속염으로 해갖고 철이나 알루미늄염 해갖고 해버리면은 얘네는 거의 못 쓰는 게 돼버려요. 왜냐? 지금 암모늄도 넣어줘야지 되지 마그네슘이나 칼슘 자체는 안 되잖아요. 질소 암모늄을 같이 해갖고 만들면은 이제 걔는 어떤 쪽으로 가냐면 스트로바이트 쪽으로 가고요. 이제 금속 인산염을 만들 때는 그냥 일단은 저희가 요거는 인산염만 갖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금속하고 인산염하고 결합되는 것만 봤고 그래서 이제 그 인을 제거하는 목적으로만 한다 그러면은 지금 기존의 폐수 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방식대로 철 이온이나 알루미늄 이온을 넣어서 인산염을 제거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 방법은 굉장히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중에 인산염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농지에 뿌려봤자 전혀 그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 바이오 어베일리비리티라고 해서 생물 이용 가능성인데 이용 가능하지가 못하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하여튼 인 제거 효과는 뭐 같이 한번 일단 학문적으로 같이 비교해 보는 목적으로 한 거고 이걸 저희가 시험 장치 세팅하고 랩에서 하기 때문에 조그맣게 좀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거 하는데 아주 힘들어요. 어떤 교수님이 아주 예민한 분이 있어갖고 후드가 안 좋아갖고 뭔가 타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는데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냥 묵묵부답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실험 학생 보고 야 토요일 날 밤 12시 그때 실험해 알았지? 낮에 하거나 주중에 하지 말라고. 타는 냄새 나죠. 냄새 나고 막 그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또 하나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이건 조금 더 뒤에 이제 시작한 건데 LDH라 그래갖고 그냥 금속을 담수시키는 게 아니라 금속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시트 형태로 나노 사이즈인데 이렇게 시트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 사이에 이제 인산염을 그 흡착해갖고 빨아들여갖고 약간 요 장점은 이제 흡수가 완전히 한 원자가 이렇게 바로 인산염하고 결합하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 공간적으로 좀 제한이기 때문에 느리게 되는 반면에 방출도 느리게 되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서방형 비료라는 게 있어요. 그 비료가 인산 비료를 뿌렸을 때 바로 콱 녹는 것보다는 천천히 방출돼야 이게 그뭐 런오프나 이렇게 해가지고 비점 오염으로서 인 방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컨트롤드 릴리즈 하는 그러한 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LDH 이런 나노 구조를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인을 부착하는 그러한 실험도 같이
그거는 이제 만드는 이제 순서입니다. 여기 만들어 갖고 바이오차에서 흡착 실험하고 필터링 해갖고 이제 흡착이 얼마큼 됐는지 분석 방법은 이건 이제 그 차의 표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샘 EDS하고 XRD 이건 이제 결정 구조 그 인산염이 들어와 갖고 금속하고 결합했을 때 결정이 생기는 것들도 있고 그래갖고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그다음에 FTIR 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 이제 바이오 어베일리티도 굉장히 중요한 이게 비료로 쓰려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몇 가지 이제 조건에서 뭐 약간 약산성, 뭐 중성, 약 알칼리성 등등 나눠서 토양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테스트를 여러 가지 해봤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뭐 비표면적 이런 거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금속 감지시키지 않고 그냥 차 만든 거고 여기다가 그 금속을 감지시켰을 때 그 표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코어 볼륨 보면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게 이제 금속 감지시키는 게 굉장히 늘어나는 걸 알 수 있고 표면적이 늘어나면은 이제 인산염을 흡착할 수 있는 액티브 사이트가 우리가 많이 늘어난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또 이제 샘 EDS 요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금속 감지 한 그런 것들 현미경 전자현미경 사진이고 여기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인 결합하기 전에는 인이 있다가 나중에 인 결합하고 인 흡착하고 나면은 인그 시트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LDH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특이한 구조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의 사이즈 자체는 이제 나노미터 사이즈인데 여기 전자현미경은 이게 이제 마이크로미터니까 이게 여러 시트로 이렇게 얇은 시트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FTIR. 특히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인산염이 이게 이제 그 흡착 전에는 그 인산염이 시트가 거의 없다가 흡착하고 나면은 여기 인산염 시트가 나타나서 인산염이 여기에 달라붙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확인을 하는 거고요. 4시 15분까지 저는 그래서 저는 좀 데이터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자랑스러운 데이터는 아닌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 당연한 결과죠. 이건 흡착 키네틱 실험을 좀 했고요. 이제 여기서 마그네슘하고 철 이온을 담지시킨 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컨트롤이라고 한 거는 아무것도 담지시키지 않은 그냥 그 바이오차 그 자체로 하면은 인산염 흡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도 바이오차 자체도 표면이 약간 네거티브 음성 그 전하를 띠고 있는데 인산염도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그냥 코 닦고듯이 다 써보듯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금속 양이온을 넣으면 굉장히 이제 달라지죠. 여기 이제 빨간 거는 이제 철이온 담지시킨 거, g당 약 한 30mg, 35mg 정도의 인이 흡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5mg 정도 흡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알루미늄하고 칼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거의 35mg, g당 35mg의 인산염을 흡착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칼슘 같은 경우는 한 10mg. 그래서 흡착 캐파로 따지면 마그네슘이 굉장히 의외로 마그네슘은 이가 이온이지만은 굉장히 인산염하고 결합을 잘한다. 그 다음이 이제 그 알루미늄 그리고 철 그다음에 칼슘 이런 순으로 우리가 흡착량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는 이제 흡착에 대한 거고 이거는 이제 디sorption. 디sorption은 이제 흡착돼 인이 세츄레이션 돼 있는 바이오차를 우리가 이제 그 수용액에 넣어서 인이 얼마큼 어떤 속도로 이렇게 여기서 방출돼 나오느냐 이건 나중에 이제 비료로서의 효과를 이제 보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해봤습니다.
의외로 이제 칼슘 같은 경우가 굉장히 탈착이 굉장히 빠르고 대부분 다 빨랐어요. 대부분 빨랐는데 알루미늄이 상당히 좀 이제 천천히 좀 느리게 탈착이 되는 편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그네슘. 사실은 이제 이렇게 급속도로 용해돼 버리는 거는 이제 비료로서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조금 이제 어떤 속도를 가지면서 천천히 조금씩 인을 방출해 주면은 이게 그 환경적으로 좀 더 인을 효율 사용 효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그 방우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 런오프 토양 유출에 의해 가지고 인 손실되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천천히 좀 그렇다고 너무 느리면은 이건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작물에 따라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그 LDH에서의 그 디섭션을 본 겁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제 상당히 좀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천천히 한 20시간, 24시간에 걸쳐서 그 인탈리가 이렇게 증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이제 이 모델식은 이제 인탈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진행이 되는지 그런 이제 몇 가지 모델을 놓고 모델식에다가 이제 맞추어서 이렇게 우리가 추산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폐수에서 인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런 그 금속 감지된 바이오차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제거 효과는 높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투입량 여기 보면은 마그네슘 바이오차 같은 경우에는 투입량을 폐수 리터당 한 2g 정도 넣으면은 거의 95% 이상의 인 제거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칼슘에 담기된 칼슘 바이오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볼 때 칼슘 바이오차에 비해서는 마그네슘 바이오차가 인 제거에 더 효과적이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사실은 이제 이 말고도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우리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인을 흡착하는 것도 이 흡착제가 딱 인산염만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음이온들이 실제 수용액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산 이온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염소 이온, 설페이트 이온,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할 때 서로 이제 같은 음이온들끼리 인산염과 이런 음이온들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경쟁 효과가 어떤지 봅니다. 여기 노에나이온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른 음이온 없이 인산염만 있을 때 그때의 흡착 그 양을 이렇게 이제 마그네슘 바이오차 같은 경우 25mg, 칼슘 바이오차 같은 경우 한 뭐 17mg 이 정도 흡착하는 데 비해서 경쟁 음이온이 있으면은 좀 상당히 많이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그 약간 미세하게나마 마그네슘 바이오차가 이런 경쟁 음이온이 있는 상태도 약간 경쟁의 우위를 여기 보여주고 있고 바이카보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더 좀 효과적인 걸로 이렇게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이오 어베일리티를 이제 조사해 보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인이 흡착되어 있는 바이오차를 우리가 토양에 살포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얼마만큼의 인이 녹아 나와서 인이 비료로서 활용 가능한가를 보면은 칼슘이 굉장히 높기는 해요. 칼슘이 높기는 한데 높지만은 칼슘의 흡착량 자체가 높지 않고 또 하나 문제는 얘네들은 칼슘 포스페이트 같은 경우 이 자체가 용해를 해요. 탈착이 아니라 그냥 지가 용해돼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얘는 다시 재사용하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역시 마그네슘 바이오차가 좀 경쟁력이 있다. 알루미늄 바이오차 같은 경우에는 약산성에서 조금 그 인을 방출하지만 나머지 그 중성 pH나 약간 알칼라인 조건에서는 거의 방출을 하지 않는다. 즉 알루미늄은 인을
아주 강력하게 잡아가지고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얘는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이제 지루한 강의는 뭐 일단 실험 결과를 제가 많이 올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저도 보고 있으면 지루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생각했던 거는 아까 인을 계속 우리가 단순히 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인을 우리가 회수하고 그거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질에서 우리가 인을 제어하는 정책을 우리가 바꿔야 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기술을 세워 나가야 된다. 그게 하나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기후 변화 입장에서 아까 제가 이제 바이오 차라는 게 이게 탄소 고정화 효과가 굉장히 크다. 우리가 수치로 그 바이오매스를 전환시키면은 거기에서의 탄소의 고정 효과가 거의 한 500년 정도 간다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럼 탄소가 안정적으로 저장을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외국에서 탄소를 저장한다 그러면은 뭐 심해에다가 저장한다 또는 어디 그 유전 원유 채굴 하는데 거기다가 뭐 집어넣는다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 유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심해 어디 저기 뭐 동해 깊은 바다에 가서 그걸 채산성도 없고 차라리 우리는 바이오차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해수를 재사용하는 거랑 결합을 시켜서 이거를 비료로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게 우리의 그 우리나라 또는 우리 사회에서의 그 식량 문제 또 그다음에 인의 그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좀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여기 뭐 실험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정리하는데 이거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쪽 분야에서도 많이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폐수 처리를 한다고 그럴 때 그 최신 기술 또는 뭐 팬시한 기술 또는 뭐 아주 뭐 효과가 아주 좋은 그런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적용돼서 그 기술이 나아가는 방향이 지속 가능한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계속 개선시켜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이 기술과 같이 계속 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많은 그러한 기술들 중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그 비싼 케미칼을 사용해야 되거나 그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한 경우는 그 마치 어떤 그 뭐 10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00이라는 비용을 써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그건 가면 갈수록 계속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도 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기술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제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여러분들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